네, 신지우입니다.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반, 대구 어느 아파트에 배관공이 찾아와요. 그날 이 CCTV인데 집을 못 찾는 건지 엄청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도 계속 수첩 보고 뭘 읽으면서 연습을 해요. 배관공 첫날인지 도착해서 벨 누르고 배관 수리하러 왔다고 했죠. 근데 이 수리가 50분이나 걸리는 거야. 너무 오래 수리하니까 집주인인 이 씨가 빨리 끝내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수리공이 갑자기 이 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서 얼굴에 라카를 뿌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요. 집에 남편도 있었어요. 이 씨가 여자입니다. 살해 장면을 보고 남편이 도망치다가 이 사람도 수리공에게 잡히거든요. 망치로 머리 여러 번 맞고 칼에 찔려 살해당했고요. 연달아 2명을 살해했어요. 살인이 목적이었나봐. 근데 이 새끼가 도망을 안 가.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고요. 이 집 술을 꺼내 처먹더니 사망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어디에 문자를 보냅니다. 곧 성인의 날이니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문자 받은 사람은 이 집 딸인 권 씨였고요. 이 새끼 수리공이 아니었어. 그럼 범인이 이 씨 전화로 딸인 권 씨에게 문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건데요. 둘이 뭔 사이길래. 이 새끼 정체가 권 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장재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새끼야, 이 새끼. 사진 표정 X같이 찍은 새끼. 대체 왜 그랬냐? 얘가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공부 더럽게 못했고 고등학교도 비슷했는데 이 새끼가 근데 학생회에 있었나봐. 임원 활동 경력이 인정돼가지고 리더십 수시 전형이라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개차반으로 쳐놀던 새끼가 대구대학에 입학합니다. 아니 씨발 이게 얼탱이가 없는 게 대학교를 씨발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가야지 뭔 리더십으로 가. 뭐 같은 걸 만들어놨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얘 보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해병대 나와서 복학하더니 총동아리 연합 회장을 합니다. 진짜 좀 리더십이 있는 거냐? 조금은 다른 게 얘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강해요. 이런 애들은 자기 포장을 잘하거든요. 깊게 알지 않는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 뛰어난 면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도 꽤 되겠죠. 그중 하나가 권 씨예요. 동아리 들어갔다가 얘랑 사귀었는데 처음엔 성격 좋아 보였지만 금방 본성 나오거든요. 뭐 좀만 지 말 안 듣는다 싶으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새끼가. 그 전부터 폭력성이 꽤 있기도 했어요.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영창도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개 미친놈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군대라는 곳이 좀 폐쇄적이잖아. 웬만한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고 영창으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심지어 얘는 해병대를 나왔잖아. 해병대에서 징역까지 갈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성격을 정리하자면 지독한 나르시시스트라 무조건 자기가 맞고 아니면 다 남 탓인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할 거면은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약간의 비난이나 거절을 당하면 바로 극단적인 폭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자친구도 만나다 보면은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또 대부분이 지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얘는 어떤 경우에도 지가 잘못했다는 말이 용납 안 되는 거야. 몇 번의 데이트 폭행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권 씨 부모가 장재진 집을 찾아가서 헤어지게 하고 사과도 받으면서 얘를 휴학해달라고 권유합니다. 다행히 장재진 부모가 받아들였어. 휴학했어. 그럼 장재진 입장에서는 어때? 좆된 거지. 자기가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그만둬야 하잖아요.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잖아 이제. 이거에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권 씨 부모에게 원한을 갖게 된 거죠. 우리 같은 정상인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총동아리 연합회장 뭐 중요한 자리잖아. 그래도 뭔 큰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아닌데 대학교 일로 사람까지 죽일 수가 있냐? 그게 가능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지가 만들었는데도 그 대가를 조금도 참지 못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라고 다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어떻게 드러내냐의 차이인데 체격이 작고 연약하면은 나르시시스트라도 사람을 때리진 못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요. 근데 얘는 남자고 어릴 때 폭력으로 사람 다루는 법도 알고 있죠. 그리고 대상이 여자니까 폭력이 가장 쉽고 빠른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범행 준비를 꼼꼼하게 했어요. 배관공으로 위장해서 뭐 이상한 가방 하나 들었잖아. 권 씨 집 찾아갔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적어온 종이 보면서 배관공처럼 보이게 멘트 같은 걸 연습했던 거죠. 권 씨 부모 살해는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집에 남아가지고 권 씨 기다리는데 밤 12시 반쯤 들어옵니다. 엄마 시신부터 보거든요. 장재진은 이미 아빠도 살해했지만 거짓말이에요. 아빠 살리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권 씨를 성폭행하는데 권 씨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뭐 반항 같은 게 잘 안 돼. 성폭행 끝나고는 아빠 시신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의 자해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재진이가 그거 보면서 방에 가둬.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지한테. 지가 때려갖고 헤어져서 이 꼴 난 건데 지가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권 씨한테 사과를 하래. 그러면서 동아리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 깎였다. 평판이 깎였고 이걸 참을 수 없다. 이 억울함과 분풀이인 거죠.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사고 방식이에요. 충격을 참을 수 없던 권 씨는 아침 9시에 방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투신했어요. 근데 집이 4층이라 다행히 사망은 안 했고 장재진은 이미 범행 준비 때부터 잡히는 걸 감수할 생각이었는지 그대로 지집 가서 술 처먹고 자다가 체포됩니다. 사형 나왔고요. 얘가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예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링크 누르시면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새끼죠. 이 과정에서 자기한테 득될 게 뭐 있어.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살인까지 하면서 지 인생을 내던지냐고요. 왜. 정신 상태를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인간관계나 사회성이 떨어질수록 거절이나 거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단순하게 싫다고 한 표현인데 이런 새끼들은 그대로 듣질 않아요. 나를 부정해? 이 정도까지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상할 정도로 거절이나 거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역치가 낮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취약점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생기는 방어기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재진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일어난 사건이 일본에도 있어요. 이거 알아볼 건데 이 사건 알아보고 어떻게 끝나는지 비슷한 사건도 준비했거든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998년 1월 14일 오후 7시 일본 군마현 군마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군마도의 군마시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전기공사로 일하는 48살 이시이 타케오란 남자 집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다짜고짜 가족을 공격합니다. 아내랑 어머니, 남편 같이 살았는데 다 죽어요. 원한이 있는지 필요 이상의 공격으로 잔인하게 살해했거든요. 범행 다 끝나도 이 새끼가 나가질 않아. 집안 돌아다니다 음식도 꺼내 먹었고 자기 차로 도망을 갔는데 도로에서 이 차가 여러 번 목격됐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통장 거래 내역도 없고 개인정보 이용 내역이 전혀 안 남았거든요. 아직도 생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진작에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새끼야 범행 당시 30살 코구레 히로시라고 하는데 1969년생이고 운송회사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편의점에 주기적으로 오는 트럭 알죠? 주문한 물건 받아서 편의점에 날라주고 회수할 물건, 폐기 같은 거 도로 받아서 본사에 보내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주로 하던 게 편의점은 아니고 일본은 다이소랑 약국이 합쳐진 느낌의 가게가 있잖아요. 드러그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쪽 배달을 주로 했습니다. 가게 여기저기 돌면서 물건 나르다가 어느 드러그 스토어에서 일하는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때? 꽤 신중해야겠죠? 일단 이 여자는 히로시에게 관심이 없을 게 뻔하고 뭐 얼굴을 아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가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새끼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다짜고짜 비싼 선물을 막 갖다 줘. 귀걸이, 목걸이, 옷도 막 메이커 이런 거. 그리고 전화도 걸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어휴, 이런 거 보면 어릴 때 학교에서도 좀 연애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야 할 것 같아 이제는. 지는 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지. 그만큼 좋아한다. 근데 이건 스토킹이잖아. 2년간 이 짓거리를 합니다.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아빠가 히로시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때 히로시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섭섭하다 못해 화딱지가 납니다.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앙심을 품고 지 회사를 그만둔 뒤 10일 있다가 이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다 죽인 거죠. 이 사건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히로시는 28살에 사건 저지르고 잠적해서 25년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53살인데 한 번도 소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죽었다고 봐도 괜찮을 만하죠. 히로시가 평소 회사에서 자기는 경찰도 절대 찾을 수 없게 죽는 방법을 안다고 자주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대규모 수색을 했는데 아무 단서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이면 의도대로 된 거겠죠. 하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유력한 상황이라고만 봐야 할 거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히로시가 스토킹하던 그 여자인데요. 장재진 사건에서 권양처럼 스토킹 당하던 사람이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았고요. 히로시가 실종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진술 들어보면은 히로시가 끈질기게 밥 먹자는 말을 많이 했대요.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이날 어떠냐는 안 되면 이날은 어떠냐는 계속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싫다고 새끼야 싫다고 왜 이래? 근데 거절을 못한 건지 회사에 찾아오면 숨어있고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이러니까 눈치 없는 새끼는 거절인지를 몰랐던 거야. 야!
뭘 몰라. 확실히 알고 있어 진짜. 히로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2주 전 10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둡니다. 살인을 결심한 거지 이때부터. 그 뒤로 여자 차에 히로시가 편지를 남겨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뭘 자꾸 만나냐 얘는. 여자는 히로시가 워낙 정신 못 차리는 새끼니까 대충 무시해서는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 이참에 확실히 말하자. 마침 드러그 스토어 앞에 히로시 차가 있어요. 가서 말하려다가 생각을 바꿔 돌아가거든요. 히로시가 이거 보고 막 쫓아가는 거야. 차 라이트 막 깜빡깜빡 하면서 신호 보내는데 이 여자가 무시하고 자기 차 타고 가버리거든요. 편지를 보니까 히로시가 뭐 일도 그만뒀대. 마지막을 이러나 싶어서 더 이상 안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당일이 온 겁니다. 1998년 1월 14일 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방이 2층이라 계단에 올라가는데 누가 팔을 낚아채. 보니까 히로시인 거지. 여자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집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이미 다 죽은 뒤잖아요. 히로시가 여자를 할머니 방 끌고 가서 올라탄 거야 이렇게. 그러더니 나 너 좋아하는데 왜 피하냐면서 목을 막 조르길래 여자가 손을 깨물었대요. 그러자 히로시가 아파가지고 아! 이러면서 정신 차렸는지 갑자기 손 놓고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자기 지금 도망칠 건데 산이 좋을지 도시가 좋을지를 물어봤대 지한테. 이 새끼 뭐야 이거? 여자는 아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 정신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히로시가 또 애초에 대답 들을 생각도 없었나봐. 바로 나가더니 그 뒤로 사라졌다는 거죠. 여자는 히로시가 나가고 책상 위에 남긴 메모를 봤어요. 이것도 히로시가 쓴 건데 이걸 보고 가족이 다 살해된 걸 알았던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은 결혼했대요. 그때 일을 간간히 인터뷰에서 알리고는 있다는데 그 뒤로 뭐 히로시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경찰도 몇 년 뒤 수사 포기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은 거죠. 장재진 사건과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연쇄살인은 아니라 사건이 좀 짧죠 내용이. 미제 사건이 또 어느 순간 수사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군마현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도요 이 사건처럼 잠적한 살인범 유명한 새끼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휴 황주연이죠? 뭐 이딴 사진을 찍었나 몰라. 더러워 죽겠네. 난 깜짝 놀랐어. 군마현 살인 사건의 시작은 장재진과 비슷해요. 그리고 끝은 황주연과 비슷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밤 8시 30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32살의 김씨가 흉기에 여러 번 찔려 살해되거든요. 범인인데 그 뒤로 주연이가 사라져요. 지금 15년 지났거든요. 여전히 행방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반응이 안 나와. 군마현 사건처럼. 이 새끼 족같이 생겨가지고 한 번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이거든요. 키가 180이고 시력은 0.5로 난시가 심하대요. 안경 쓰겠지. 꼬라지 보면 알겠지만 무에타이 선수 출신이야. 운동 오래 해서 체격 좋고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귀가 또 찌그러져 있잖아요. 눈에 띄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목격자가 없어 아직도. 피해자인 김씨가 황주연과 이혼한 전 아내예요. 1997년에 결혼했다가 가정폭력 심해서 6년 만에 이혼했는데 황주연이가 찾아가서 하도 사과를 많이 하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다시 살았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이번에는 황주연이가 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면서 또 이혼을 해요. 결혼하고도 4년간 만나오던 여자였어 이 사람이. 이 여자는 황주연이 유부남인 걸 몰랐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스토킹했고 그러다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황주연이는 또 아쉽잖아. 그래서 전 아내인 김씨에게 전화합니다. 딸이 있지 않냐. 아이를 잘 키워봐야 되지 않냐. 애한테 아빠도 필요하지 않냐. 이 개지랄 하면서 또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하지만 김씨는 이미 재혼할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거든요. 김씨랑 고속버스 터미널 같이 나갔다가 칼에 찔렸는데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황주연의 범행 동기가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전 아내가 거절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인을 계획했던 거예요. 어딨냐 주연아 진짜. 우리나라가 살인사건 검거율이 100%에 가까워요. 계산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 그래서 객관적으로 잡아도 90% 이상은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경찰도 열심히 하지만 신원 등록 때문이잖아요. 태어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고 뭘 하든지 이걸로 내 신원을 확인받아야 돼. 요즘에는 CCTV도 존나 많고 블랙박스까지 다 하면은 우리는 외출하는 순간부터 나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어 외부에. 그래서 숨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얘는 지금 15년 넘도록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너무. 황주연도 히로시랑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평소 주변에 범죄자들이 왜 잡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자기는 붙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주 말했대요. 이런 점이 비슷하고 다른 점은 뭐냐. 히로시는 성격 문제로 인간관계가 나빴지만 황주연은 다양한 일을 많이 했어요. 다 사람 상대하는 일입니다. 농기구 거래 중개, 다단계 중간급 간부,
택시기사 했거든요. 다 말 잘하고 사람 상대할 줄 알아야 되는 직업이야. 그래서 경찰이나 기자들이 황주연의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신뢰관계가 좋았대. 황주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주려는 편이었고 일부는 가족 같은 친구라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인터뷰 증언 거부했다는 거예요. 황주연 사건은 제보가 꽤 들어오는 편이긴 했는데 경기도에서 황주연과 닮은 택시기사 봤다거나 서울 공사장 인부로 일한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조이팔 밀항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황주연 사건 6개월 뒤에 조이팔이가 이 히파리 새끼가 3번의 시도 끝에 4천만 원 내고 밀항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항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황주연 같은 거렁뱅이 새끼가 그럴 돈이 어딨고 밀항 같은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배도 자동차 개념입니다. 작은 개인 배라도 선박은 다 등록이 돼요. 밤에 띄워도 해양경비대에 다 걸립니다. 국경 건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비행기도 뭐 당연히 출국 막혀서 못하지. 그럼 아직 국내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숨어 있다는 건데 이 사건 뒤로 황주연 명의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15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건 뭐야? 어디서 죽었는데 시신이 안 나왔거나 숨겨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비슷한 사건 하나 더 말하자면은 일본 삿포로에서 OL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OL이 오피스 레이디 줄인 건데 여자 회사원 말하는 겁니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1990년 12월 22일 삿포로에서 신용금고 다니던 여자가 사라집니다. 3일 뒤 집과 150m 떨어진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거든요. 칼에 목이 찔렸어요. 그리고 시신 숨기려고 했는지 눈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인 22살의 나가타 료지라는 남자가 유력 용의자로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왜 경찰은 이 사람을 용의자로 본 거냐? 현장에 피해자 가방이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통장 나왔는데 여기에 료지 지문이 찍혀있던 겁니다. 집에는 큰일을 저질러 도망간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요. 근데 얘도 33년째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2005년엔 공소시효도 폐지되면서 미제 사건 됐고요. 피해자 어머니는 공소시효 만료돼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료지에게 1억 340만엔짜리 피해보상 소송을 걸거든요. 10억대 소송이에요. 근데 얘가 사라졌잖아. 소송이 걸렸는지도 모를 것 같고 당연히 재판에도 안 나오지. 근데도 법원이 497만 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가족이 내겠지 뭐. 료지가 고베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가보니까 황주연이처럼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고 사건 7년 뒤에는 친구라는 사람이 료지에게 전화 왔었다는 증언을 해요. 이게 료지였다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녹음을 한 것도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말뿐인 건데 믿어주자면은 아직 일본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료지는 33년이에요. 황주연 15년, 히로시는 25년인데 이 새끼들이 이거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럴 때마다 조력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신창원이도 그랬다가 결국 잡혔거든. 그런 거 보면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어떻게 숨어 살 수 있는 거냐? 예전에 이치하시 타치야 사건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링크 해둘게요.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이 좀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사람 죽이고 꽤 도망 다녀서 미제 사건 될 뻔했었거든요. 공사장 일용직같이 신원 확인 굳이 안 되는 일만 찾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돈도 현금으로만 받았고요. 회사 기숙사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일 그만두면 신분 확인이 필요한 아무 활동을 안 했고 무인도 들어가서 돈 떨어질 때까지 살다 나오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면 숨어 사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새끼도 결국은 잡혔어. 나름 꽤 신경 쓰면서 숨어 다녔는데 이건 지 생각이고 의외로 많이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셀프 성형도 했어요. 지 손으로 커터칼로 얼굴을 막 자른 거야. 개도라이가. 그 정도로 숨는 데 집착했지만 정작 성형수술 제대로 받으려고 병원 자꾸 가다가 신고됐거든요. 이거 보면은 신원증명 피하고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현금만 쓰면은 생각보다 도피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들어가거나 신창원, 황주연 같이 도움받을 인맥이 있으면 경찰 수사망 벗어나고 숨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재밌는 게 히로시에게 가족이 살해된 그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야. 약간 다른 진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날 가족이 다 죽었다는 사실은 히로시가 나가기 전에 알았대. 처음에는 메모 보고 알았다고 했으면서 너무 놀랐는데 자기도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히로시를 설득했대요. 앞에서 알아본 내용과 다르게 히로시는 자기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았고 계속 서 있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로시가 자기 말 듣더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다가 나갔다고 말을 바꿨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자기 스토킹한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스토킹 기간도 2년이나 되는데 이러면 얼굴도 보기 싫거든요. 얼굴이 뭐야? 상상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이게 정상인데 마주보고 설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족이 살해된 것도 알았고 이제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 전문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하다는 거야. 일반인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먼저 진술대로 살해당할 위기에 손을 물었더니 히로시가 정신 차리고 도망갔다는 게 현실성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으로 말을 바꿨는지 모르겠어. 범인이 안 잡힌 상태에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차 타고 갔다는 히로시가 25년째 숨어 사는 건 피해자를, 이 여자 피해자잖아,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건지, 지금도 그때 일을 바꾼 진술로만 똑같이 설명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은 해요. 우연이지만 사라지기 전 히로시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족 중 살아남았고 스토킹까지 당한 피해자였다는 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1998년 일본 군마현에서 일어난 히로시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